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밀린 빨래는 모두 건조대에 널려 있었고 설거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도 새로 만들어져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니들이 했을 리는 없고 할머니가 하셨을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왔다 간 거야? 어머, 할머니 소변통도 비우고 닦았네? 뭐야? 혹시 누가 왔다 갔어? 아이들은 자기들도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가끔 신경을 써주셨던 옆집 아주머님이 도와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료로 다시 떡볶이를 만들어서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집 왔다 가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썼죠. 청소도 되어 있고 반찬도 만들어져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들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하고 도와줬겠지. 애들만 있는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갔겠어?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덜컥 겁이 나더군요. 가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더니 혹시 집에도 그런 사람이 드나드는 건 아닌지, 만약 그런 거면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집에 있는 건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 둘과 제대로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시어머님 뿐이셨는데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집에 들어왔던 거면 말 그대로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몇 번씩 아이들을 다시 단속했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한 말 꼭 지키는 거야. 문 단속 2번, 3번 잊지 말고 꼭꼭 하고, 누가 벨 눌러도 열어주면 안 되고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그리고 제발 누군가의 실수이길 바랬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을 지인 집으로 착각해서 한 번쯤 잘못 들어온 것이었으면 하고요. 그러나 다음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목욕이라도 하신 듯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계셨고 전날 널어놓았던 빨래들도 모두 개어져 서랍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 너네 언제 왔는데? 그때 이미 이렇게 깨끗했다고?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때만큼 어머님이 말을 하지 못하시는 게 답답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자물쇠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혹시 몰라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예비키도 달았고요. 제가 함께 있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쇠를 바꾸고 보조키를 달아도 매일매일 집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반찬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경찰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빨래가 되어 있고 환자 케어에 새로운 반찬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피해가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 거죠? 경찰도 황당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주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아이들하고 환자분만 있는 집이라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러나 경찰은 긍정적이기만 하시더라고요. 누가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사귀는 남친이 여친 서프라이즈 하려고 몰래 들어와서 이벤트로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실까요? 사실 이런 거 우렁각시잖아요. 혹시 우렁각시 해줄 만한 남자친구라도 있으신 거 아니세요? 피해 사실 없이 오히려 좋기만 한 거 아니냐며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경찰을 보니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가게에 나가지 않고 집만 지키고 있기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습니다. 경찰분은 계속해서 걱정하는 저에게 순찰하는 경찰들에게 눈여겨보라고 해놓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도 집이 깨끗해졌다고 좋아하고 시어머님은 뽀송뽀송해져서 개운해 보이셨고 찜찜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반찬도 아이들의 고집을 부려서 먹더니 맛있다고 좋아하더군요. 이 상황이 불편한 건 저뿐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있던 작은 컵에 있던 우렁이가 아리따운 여자로 변해서 우리 집을 청소하는 꿈까지 꾸었습니다. 그렇게 가게에 나가서도 집이 걱정이 되니 실수가 생기기까지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비어있는 시간에 도와주실 분을 오시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는 절 옆집 아주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아기 엄마, 내가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러워서 좀 망설였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왜 누가 집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는 거? 내가 아기 엄마 말이 신경이 쓰여서 요즘은 지나가면서 좀 신경 써서 봤거든? 그런데 요 며칠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 근처에서 자주 보이더라고.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아기 엄마네 집에서 나오는 걸 본 것 같아. 내가 아주 딱 하고 본 거면 나도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내가 아기 엄마네 집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나 하고 나가보면 그 아저씨가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또 딱 아기 엄마네 집에서 나오는 걸 본 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네. 어쨌거나 혹시나 싶어서. 우선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한 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지없이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저는 덜컥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휴지, 세제, 비누, 제가 사놓은 적이 없던 생필품까지 다시 채워져 있더군요. 제가 사준 적이 없는 아이들 책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옷도 새로 보이고 아이들 겉옷도 처음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서워지더군요. 저희 집에 얼마나 드나들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 사이즈, 어머님 옷 사이즈까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다 남자라니요. 어머님의 머리도 감겨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경찰도 믿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제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척 하다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딱 하루만 부탁한다고 하면서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도착해서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요란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막내가 고음으로 소리 높여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습, 분명히 처음 봤는데 익숙한 외모의 낯선 어르신이 저희 막내를 번쩍 들어서 무등을 태워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우선 막내를 빼서 안아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할아버지 누구신데 여기 계시는 거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저에게 안긴 막내가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그러지 마.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 난처한 표정으로 멀뚱하니 서 있는 큰아이, 거실에 편한 자세로 기대어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 할아버지에게 다시 가려고 버둥거리는 막내. 이건 뭔가 했습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닌데 그게 내가... 뭔가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시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다행히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그 어르신은 저와 시어머니, 아이들을 번갈아 보시면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이 애들 할아버지입니다. 이 애들 아빠가 내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애들 아빠라면 저희 남편의 아버지? 예, 그분은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지만 불편한 듯 피해서 사정이 있으려니 하고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허락받고 드나들었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요. 그날 처음 만난 시아버지에게 들은 사정은 이랬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요. 언제까지 지켜주겠다고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뿐이더군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많은 선물을 사주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점점 살이 빠져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그저 아이 키우는 게 힘든가 보다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의 가족은 제가 그렇게 바랬던 대가족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부모님은 물론 위로 5명의 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예, 시아버지는 아들 귀한 집에 4대 독자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신우들은 물론 고모들도 잔뜩 말 그대로 손이 여자 친척만 잔뜩인 그런 시댁이었던 거죠. 덕분에 시아버님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고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사랑해주던 가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부인,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몸에서 작은 멍자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멍이야?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넘어졌다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부딪혔다고 하고 아이가 깨물었다고도 하고 아이가 장난으로 꼬집었다고도 했고요. 어떨 때는 머리를 너무 잡아당겨서 빠졌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몸의 상처는 계속 늘어가고 얼굴에는 그늘이 늘어가고 여하튼 그런 빈도가 너무 많아지자 아무래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느 날 회사에 가지 않고 몰래 집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봤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귓구멍이 막힌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말귀란 걸 알아듣지를 못해? 머리가 나쁜 거야? 이 머리가? 아니면 몸이 둔한 거야? 이 몸뚱이가 쓸모가 없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야, 너 주제 파악이 안 되니? 우리 동생이 살아주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고마워하라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뻔뻔해? 아이가 어려서 힘들어? 피곤해? 이게 미쳤나? 어디 정신 못 차리고 졸긴 졸아? 집안 꼴이 이따위고 아직 남편 저녁 준비도 못했는데 잠이 와? 잠이 오냐고? 반찬은 이게 뭐냐고? 내가 매일매일 밑반찬 새로 만들라고 했지. 국하고 찌개는 다른 거니까 신경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청소를 이따위로 해놓고 어딜 우리 귀한 5대 독자를 바닥에 내려놔? 너 아주 오늘 죽어볼래? 그리고 그날 시아버지의 누나들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때리고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차기까지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신 거죠. 시아버지는 그 끔찍한 광경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고 그런 누나들 앞에서 집안 살림을 다 부숴버리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도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가족들의 행동은 멈추지를 않았던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너한테 이래?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변한 거야? 이 여우 같은 년, 이 쓰레기 같은 년, 이 걸레 같은 년. 왜 이런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홀려놓은 거야? 이년아, 당장 떨어져 나가라. 당장 내 착한 아들 돌려놓으란 말이다. 가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를 데리고 잠적하기를 택했다고 합니다. 인연을 끊으시려고 한 거죠. 그러나 옛날을 그랬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찾으면 찾아줬다고요.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놔도 경찰에 부탁을 해놔도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면서 부모님께 주소를 알려줬고 어떨 때는 오히려 경찰이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이 몰래 지내고 있는 곳을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어디로 이사를 해도 찾아내서는 다시 찾아와서 괴롭힘은 더해진 거죠. 결국 시아버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 남았던 거죠. 이혼. 여기 이혼 서류입니다. 이제 이 사람하고 저는 남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 이 사람과 아이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연락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들도 이 사람이나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남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경찰도 처벌해 주겠죠.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도 찾지 마세요. 저는 여길 나가서 이 길로 다시는 부모님도 누님들도 보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살 겁니다. 그래도 혹시 이 사람한테 가서 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다음으로는 제가 죽었다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디선가 살고 있기라도 바라신다면 이걸로 끝내세요. 이제 저도 이 사람도 다시는 찾지 마세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시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그 집 가족들은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절대 시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본인이 한 말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다시는 가족들 누구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시아버지는 가족들이 다시 자기를 찾을 수 없도록 남미로 향하셨고 갖은 고생 끝에 자리를 잡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소식을 듣는 정도로 만족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셨던 거죠. 그렇게 멀리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지켜보셨고 저희의 결혼식을 듣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멀리서 지켜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행복을 바라면서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신 거죠. 놀라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쓰러지셨다, 몸을 못 쓰게 되셨고 정말 많은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보내준 게 아닌데 내가 얼마나 행복을 빌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길로 남미의 사업체를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시어머니 앞에 나설 용기가 없으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모자랐던 게 아닌가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먼저 가서 고생해서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사람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돈은 되는데 너무 위험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뺏었고 옆집에 강도가 들어도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해 줄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합치기에는 분명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린 걸 알아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정말 후회 가득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아니까 차마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자고 있을 시간에, 아이들이 없을 시간에 살짝 들어와서 필요한 게 없을까, 어떤 걸 도와줄까 보려고 했는데 아이들과 마주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내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 도와주는 걸 좀 모른 척 해달라고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미안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건강하실 때부터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친하면 안 된다고 툴툴거리면서 피하시던 시어머니. 항상 잘해주시면서도 무엇인가 부족한지 제 눈치만 보시던 시어머니. 제가 아무리 같이 살고 싶다고 해도 싫다고 피하기만 하시던 시어머니. 그 모든 것이 본인이 경험했던 끔찍한 시댁이 생각나서 본인도 혹시나 그런 시어머니가 될까봐 미리 피하고 도망가신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그러니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너무 싫은 거 아니면 내가 지금처럼 드나들면서 이 사람 좀 챙기고 아이들도 좀 챙기고 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불편하면 말해요. 내가 다행히 돈은 모아둔 게 좀 있어서 내가 오는 게 불편하면 도와줄 사람을 불러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불편한 거 아니면 내가 오고 싶은데, 아니면 집을 바꾸는 건 어때요? 여기 여러 가족 살기 좁잖아요. 우리 집은 내가 혼자 살기 너무 넓은데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하고 이 집하고 바꿔 살면 어때요? 정말 어찌나 죽은 남편이 떠오르는 모습인지요.
주면서도 미안해하고 더 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네요. 시어머님과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눈치란 게 생겼거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 정말 시아버지가 드나드는 게 싫으셨다면 아무리 누워 계시다고 해도 저런 편한 표정으로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보고 계실 리가 없으셨거든요. 뭐 그럴 거 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희가 아버님 댁으로 이사를 들어가면 되죠. 어때요, 어머님? 그래도 되죠? 어머님, 괜히 뒤늦게 인상 쓰지 마시고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어차피 어머님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머님, 제 의견에 찬성이면 눈 2번 깜빡. 시끄럽다, 당장 꺼져라 그런 거면 눈 1번 깜빡해보세요. 시아버지는 불안한 듯 시어머님을 쳐다보셨고 시어머님은 살짝 시아버지를 째려보시는 듯 했지만 살포시 눈을 2번 깜빡이셨습니다. 어머님도 찬성이시네요. 그럼 저희 지금 짐 쌀까요? 저희는 그렇게 다시 새로운 가족이 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님을 챙겨주시는 동안 저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정도가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당장 놀면서 집에 있어도 될 정도로 돈이 많으셨고 저희에게 펑펑 쓰셨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놀기에 저는 이미 저의 떡볶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 돈 버는 재미도 알게 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가 사주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분식집에 출근해서 소스를 만들어 놓고는 시아버님이 구해주신 믿을만한 알바생들에게 일을 맡긴 뒤 퇴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을 누가 돌보느냐는 문제로 시아버지와 경쟁을 하게 되는 일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어머님을 마음 편히 모실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은 여러 병원과 한의원, 재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머님 몸을 치료하고 계시고 덕분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말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곁에 없으니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마음을 놓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수 있는 건 모두 제 곁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기운 내세요. 당신 옆에 가족이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보답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